경영학을 알아보는 시간, 회계와 재무정보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응원하는 팀이 있다 보니까 프로야구를 이렇게 관람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1년에 이제 10경기 이상 직관을 하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야구를 즐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2024년도에 야구 순위를 보게 되면 1위가 기아 타이거즈였고요. 2위가 삼성, LG, 두산, KT 이런 순이었습니다. 이 기아 타이거즈가 승률이 6할 1푼 3리였고요. 한국 시리즈에서 이제 기아와 삼성이 이제 맞붙어 가지고 기아가 우승을 하고 이제 삼성이 준우승을 했죠. 순위를 기준으로 KBO의 최고 야구 구단을 결정 지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2024년에는 가장 훌륭한 구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요. 근데 우리가 최고의 야구 구단을 선정을 할 때 단지 성적만 가지고 하게 되면 좀 재미가 없겠죠.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연봉 대비 얼마나 많은 승리를 올렸느냐 이런 수치를 한번 산출해 본다면 그 구단의 합리적인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연봉을 지급했더라도 그 이상의 많은 승수를 올린 구단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생각보다 적은 승리를 올렸지만 그만큼 지급 연봉이 적었다면 그 구단도 나름 합리적으로 운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KBO 리그의 야구 구단을 보면요. FA 영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최소화하면서 구단 운영비를 아끼면서도 실제 효율성을 높이고 승수를 많이 올리는 구단이 있는 반면에 이른바 돈을 잘 쓰지 못하는 그러니까 FA들을 영입해가지고 많은 돈을 쓰는데도 실제 전력 보강은 잘 안 되고 승수는 좀 떨어지는 이런 구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KBO 홈페이지에 가면 구단별 연봉 총액과 연봉 상위 28위 기준 평균 연봉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4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연봉 총액이 높은 구단은 LG였습니다. LG가 이제 80억 정도가 이제 좀 넘는데요. LG가 이제 2023년도에 우승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선수단의 연봉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SG, 롯데의 연봉 총액도 80억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60억이 채 되지 않는 구단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구단이 NC 키움이었습니다. 자, 연봉 총액이 높더라도 그만큼 많은 승리를 올리게 되면 그 구단은 효율적으로 구단을 운영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승수는 좀 떨어지지만 연봉 총액이 적은 구단도 나름 합리적으로 운영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연봉 총액을요, 승수로 나누게 되면 그 구단이 과연 1승을 올리기 위해서 얼마의 연봉을 지불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2024년에 구단별 1승당 얼마의 연봉을 지급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1승당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한 구단은 롯데였습니다. 1승당 1억 1,821만 원을 지불을 했고 그 다음으로 또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단이 한화네요. 1승당 1억 1,739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SSG, KT, LG도 1승당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출을 했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구단을 운영했던 데가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했던 기아 타이거즈였습니다. 지급 연봉도 적정했던 것 같은데 많은 승리를 하다 보니까 1승당 7,472만 원밖에 지출하지 않았네요. 그리고 두산, 삼성, 키움 같은 경우도 1승당 9천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을 지불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구단을 운영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키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넌트레이스에서 꼴찌를 차지했지만 그만큼 이제 선수단의 연봉과 관련된 연봉 총액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1승당 8,772만 원만 지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위를 가지고 야구단을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연봉 효율을 가지고 저 야구단이 훌륭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할 수 있겠죠. 기업의 회계 정보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맛배기로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도어인데요. 핫한 회사죠. 기본적으로 이제 하이브와 관련된 자회사라고 볼 수 있고 민진 씨가
인터뷰를 하면서 아주 핫해졌죠. 뉴진스가 활동하는 그 회사이기도 합니다. 보게 되면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면요. 비상장 기업들도 재무상태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게 되면 2024년도에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일단 2기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고요. 3기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입니다. 보니까 자산이 많이 늘었죠. 보게 되면 248억 원에서 616억 원으로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특히 유동자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동자산이 203억 원에서 557억 원으로 늘었는데요. 특히 기타 유동금융자산이 많이 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69억 원까지 늘어나 있는데 주석을 확인해 보니까 이 중에 예금이 233억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뉴진스가 활동을 잘 하면서 이익을 많이 벌어들였고 그것을 이제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그 자산이 늘어나면서 부채도 일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자본 구조가 매우 크게 개선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보게 되면 이제 자본금이 161억인데요. 이건 변화는 없죠. 근데 보게 되니까 이익 잉여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기 때 이익 잉여금은 적자였습니다. 마이너스 45억 원이었는데 마이너스 45억 원. 이것이 225억 원으로 전환이 되면서 자본 구조가 크게 개선이 된 것을 어도어의 재무상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맛배기 손익계산서를 또 확인해 보면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저 회사가 이익을 잘 냈는지를 보는 이제 회계 정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매출액이 크게 늘어났죠. 2기 때 매출액은 186억 원이었는데 이게 1102억 원으로 매우 크게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것이 매출 총이익이고요.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게 영업이익인데요. 2기 때는 영업이익이 오히려 이제 손해가 났었죠. 마이너스 40억 원이었는데 이게 영업이익이 335억 원 플러스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순이익도 265억 원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아주 이익에 대한 관리가 잘 된 한 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도의 현금 흐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기업에서 현금이 빠져나갔느냐 아니면 들어왔느냐 이걸 보는 건데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인 게 좋겠죠. 영업활동을 통해서 현금이 기업 내로 들어와야 될 겁니다.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일반적으로 마이너스여야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투자를 통해 가지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투자 활동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현금이 지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재무 활동을 위한 현금 흐름도 일반적으로 이제 마이너스일 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당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기업 내에서 현금이 나가겠죠. 어도의 경우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 플러스 투자활동 마이너스 재무활동 마이너스로 아주 정상적인 그런 현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 현황을 보게 되면 사실은 하이브에서 미니진 씨한테 그래도 신경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보게 되면 2022년도에 지분의 100%를 하이브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미니진 씨가 2013년도에 18%의 지분을 획득을 한 거죠. 그래서 하이브가 어떻게 보면 뉴진스라는 이제 그룹을 잘 키워낸 그런 공로를 이렇게 지분 구조의 변경을 통해서 인정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그런 분쟁이 벌어진 부분들이 좀 아쉽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요. 사실은 이 어도우가요. 적게는 4천억에서 많게는 2조 원의 어떤 가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4천억 원의 18%, 2조 원의 18%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그런 분쟁 같은 것들은 좀 잘 해결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재무제표의 기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자금의 흐름이 이렇게 되죠.
우선은 자금을 모으는 거죠.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자금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돈과 타인 자본, 뭐 대출을 받든 채권을 발행하든 이렇게 자금을 모으는 자본 조달 활동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뭐 자산도 사고 원자재도 사고 이렇게 하는 거죠. 투자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그 투자한 자산을 가지고 영업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자금 흐름은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채와 자본, 자산 이런 것들은 이제 재무 상태표에 나오는 거고 영업 활동을 위해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은 이 손익계산서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의 회계 정보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일단 자금을 조달을 합니다.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즉 조달된 자금을 재무상태표상의 자본 항목과 부채 항목에 기재가 되고요. 이거를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현금으로도 일부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재고도 조금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공장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조달된 자금 중에 자산으로 투자된 부분들이 재무상태표의 자산 항목에 기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영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매출이 발생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비용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세금 낸 최종적인 부분들이 당기 순이익으로 기재되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된 매출과 비용, 투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손익계산서 항목의 현금흐름 관점에서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이제 다음과 같은 기본 재무제표와 주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일단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주석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현지의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즉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고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년 단위, 뭐 분기 단위 이런 식으로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 비용, 그리고 최종적인 이익, 즉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자본 변동표는요. 일정 기간 동안의 자본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고요.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의 현금 유입과 유출, 즉 현금 흐름의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석은 이 4대 기본 재무제표에 구체적으로 적지 못하는, 즉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기록한 것을 이 주석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본은 좀 다양한 이름이 있는 거죠. 뭐 당연히 이제 주주로부터 투자자는 받은 돈이고 소유주 지분이죠. 자기 자본으로 흔히 얘기를 합니다. 주주 지분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산 이퀄 부채 플러스 자본이기 때문에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여 지분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본은 납입 자본 플러스 이익 잉여금, 일정 기간 동안에 계속 잉여금이 쌓여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자본 총액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간에는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사업을 개시를 했습니다. 자본을 먼저 조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본금 3억 원에 1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4억 원의 자산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합니다. 영업을 했더니 1년 차에 수익을 10억 원을 냈고요. 비용을 8억 원을 써가지고 2억 원의 이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제 자본 항목으로 가져오게 되면 이제 1년 후의 재무 상태는 이익 잉여금이 2억 원이 추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부채 자본은 그대로 있는데 이익 잉여금이 자본에 추가가 되면서 자산이 6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2년 차에 더 이제 큰 수익이 발생을 한 거죠. 30억 원의 수익이 발생을 하고 25억 원의 비용이 발생을 하면서 최종 이익이 5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익잉여금에 쌓이면서 이익잉여금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불어난 7억 원으로 늘었고요.
자산도 5억이는 11억 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추적을 하고 있으면 저 기업이 설립된 이후로 도대체 얼마의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느냐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에코프로비엠을 좀 다뤄볼 건데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에코프로비엠의 이익잉여금은 3,753억 원입니다. 자, 재무상태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재무상태표의 등식은요. 자산 이퀄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 플러스 납입자본 플러스 수익에서 비용을 뺀 최종적인 이익이 이익잉여금 항목으로 쌓여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정 시점에서의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회계 보고서고요. 기업의 자산, 부채, 소유주 지분을 정리해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변 항목, 즉 부채 및 자본 항목은 자금이 어떻게 조달되었는지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차변 항목, 자산 항목은 자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즘에는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이런 식으로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보여주는 형태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은행 차입금을 통해 가지고 토지를 구매한 이런 형태로 자금을 조달해서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업의 재무 상태표는 기업의 경제적 안정성과 유동성, 여기서 말한 유동성은 이제 자산이 얼마나 빨리 현금화될 수 있는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즉 기업의 경제적 안정성, 유동성,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전자공시 시스템에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검색창에 전자공시 시스템 내지는 다트 이걸 쳐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회사명을 입력을 하게 되면요. 내가 원하는 기업의 다양한 재무제표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다양한 플랫폼에서 기본적인 정보를 잘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실제 네이버 금융 내지는 네이버 페이증권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잘 돼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시세, 그 다음에 주가 차트, 그리고 이제 종목 분석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 다양한 뭐 재무 분석이라든가 투자 지표라든가 업종 분석이라든가 다양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무 분석에 들어가게 되면요. 손익계산서라든가 재무상태표라든가 현금 흐름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요즘에는 이미 이렇게 분석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를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재무상태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트에 들어가세요. 에코프로비엠의 사업보고서를 다운을 받은 다음에 열어보게 되면 에코프로비엠의 주요 사업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4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양극 소재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수행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2023년에 매출액은 6조 9,009억 원이고요. 양극재 매출입니다. 그리고 이 에코프로비엠의 주요 매출처는요. 2차 전지 셀 제조업체로 삼성 SDI, SK온, TMM 등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네이버 페이증권에 들어가서 에코프로비엠을 보니까 최근 1년 동안에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최고 30만 6천 원이었던 주가가 지금은 뭐 11만 8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30만 원에 저 주식을 사신 분들은 정말 속이 쓰리실 것 같은데요. 시가총액은 11조고 거의 코스닥 2위에 해당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최근에 주가가 좋지 않느냐. 이제 이러한 것들을 회계 정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연결 재무상태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6기, 7기, 8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2014년 4월 달에 나온 사업보고서입니다. 보면 6기는요. 2021년 12월 31일 현재고 7기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고요.
팔기는요. 2023년 12월 31일 현재입니다. 보게 되면 자산이 크게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산이 늘어났다고 꼭 좋으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채가 늘어나면서 자산이 늘어났을 수도 있거든요. 어찌 됐든지 간에 자산이 일단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그리고 여기 해당되는 다양한 항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제 부채와 자본 항목들도 나오죠. 보게 되면 그래서 다양한 이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다양한 항목들과 그리고 자본 항목들이 나옵니다.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다가 자 7기 대비 8기에 이익잉여금이 조금 줄어든 것이 좀 눈에 띄네요. 재무상태표 상에 자산 항목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뉘는데요. 유동자산은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유통되는 그런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유동자산은요. 1년 이상 장기간 사용되거나 유지되는 자산인데 그래서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 기타 금융자산, 재고자산 이런 것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이나 은행 예금, 단기 투자 자산 이런 것들이죠. 즉시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산이고요. 매출 채권은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대금을 아직 받지 못한 금액입니다. 기타 금융 자산은 이제 주식이나 채권 같은 다른 금융 투자 자산이고요. 재고 자산은 이제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상품, 제품, 원재료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유동 자산에는 이제 유형 자산, 사용권 자산, 무형 자산, 지분법 적용 투자 지분이 있는데요. 일단 유형 자산은 뭐 건물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장비 이런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장기 자산이고요. 사용권 자산은 이제 임대 계약 등을 통해서 획득한 사용 권리가 있는 자산입니다. 무형 자산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지분법 적용 투자 지분은 다른 회사의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무상태표상의 부채 항목을 살펴보면요. 마찬가지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유동부채는 1년 내에 지급해야 될 부채고요. 비유동부채는 1년을 초과해서 상환기간이 있는 그런 부채입니다. 예를 들어 유동부채에는 뭐 매입채무, 기타 금융부채,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차입금이 있는데 매입채무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매입했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이제 매입채무라고 하고요. 기타 금융부채는 대출 등 기타 금융 관련 부채. 그리고 단기차입금은 1년 내에 상환해야 되는 단기 대출이고요. 유동성 장기차입금은 원래는 장기차입금인데 이제 이번 다가온 회계 연도에 이제 상환해야 되는 이 금액을 이제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유동 부채는요. 1년을 초과해서 상환 기간이 있는 부채라고 했죠. 여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장기 차입금, 즉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상환해야 되는 장기 대출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을 설명을 하면요. 일단 자본은 이제 소유주, 주주들이 기업에 투자한 금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죠. 그래서 우선 이제 일반적인 보통주, 즉 회사가 발행한 기본 주식이 이제 자본 항목이 들어가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 이건 이제 주식을 발행할 때 이제 뭐 예를 들어 상장할 때 액면가대로 상장하지는 않잖아요. 그걸 초과해서 발행을 하죠. 그래서 주식의 액면가를 초과해서 발행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 이건 이제 누적된 순이익에서 배당금으로 분배되지 않고 회사 내에 재투자되는 이 금액이 이익잉여금으로 쌓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비엠의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최근에 주가가 좋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살펴보면 재고자산이 증가한 것이 눈에 띄죠. 7기의 재고자산이 8,563억 원이었는데요. 이게 1조 1,087억 원, 약 27%가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매출 채권은요. 실제 8,773억 원에서 7,670억 원으로 줄어들었죠. 이걸 살펴보게 되면 이제 매출이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수요 감소로 인해서
재고 회전율이 낮아졌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보게 되면 운영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니까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이제 높아져 있습니다. 부채를 이제 자산으로 이제 나눈 걸 보게 되면요. 7기는 55.9%였는데 8기가 63.3%예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좀 재무적인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부채와 자본 항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부채 규모가 커지고 있죠. 특히 이제 단기 차입금이요. 예. 보면 3,777억 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무려 1조 729억 원으로 늘었고 장기 차입금도 보면 이제 3,133억 원이었는데 5,92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부채 규모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시장에서는 이제 리스크로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동 비율은 이제 유동 자산으로 유동 부채를 나눈 겁니다.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1년 내에 갚아야 될 부채로 나눈 것인데 당연히 이제 100%가 넘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6.9%에서 8기의 유동 비율이 114.7%로 줄어들면서 단기적인 직업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려감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좀 줄었죠. 이거는 이제 배당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투자를 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재무 건전도 이슈를 좀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좀 주가에 악영향을 준 게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영상 마무리하면서요. 다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관심 있는 기업 한 개를 선택을 해가지고요. 뭐 전자 공식 시스템도 좋고 아니면 네이버 페이증권도 좋고요. 아니면 해당 기업의 공식 웹사이트도 좋습니다. 여기 들어가 가지고 일단 재무 상태표를 확인해 보길 바라고요. 특히 최근 3개년의 재무 상태표를 확인하고 그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항목이 어떻게 그 수치가 변화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